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셰프의 요리교실입니다. 서양 사람들은 식사를 한번 하자 이렇게 할 때 먼저 전화해서 밥 먹자고 하는 사람이 당연히 이 계산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서양 사람들하고 밥을 먹을 때는 내가 살 거냐 네가 살 거냐라는 부분에 사전에 명확하기 때문에 이 밥 먹고 나서 뭐 찝찝함을 느낀다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이 모여서 밥을 먹을 때는 좀 이상한 경우가 생깁니다. 야, 한번 뭉치자. 연락해. 같이 밥 한 먹어야지. 하고 한 사람이 A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B는 또 전화 돌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몇 명 모였어요, 친구들이. 그런데 나갈 때 보면 이 처음에 한 뭉치자 했던 A가 계산할 줄 알고 다들 왔는데 A는 계산을 하지 않고 머뭇거리고 또 사람을 다 모은 B는 곤혹스럽고 이러다가 C나 D가 계산을 하게 되면 이제 집에 가면서 나쁜 놈들 하면서 이빨을 바득바득 갈고 그날 먹었던 맛있는 음식이 다 토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살면서 아마 여러분들도 이런 경우를 굉장히 많이 겪어봤을 겁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서로 계산을 하려고 막 하면서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 보면 계산에 대해서 불명확하게 이렇게 해놓고 모임을 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밥을 먹고 있으면서도 이거 나갈 때 계산을 내가 해야 되나 저 사람이 해야 되나 이런 생각에 좀 머리가 복잡할 때도 있고 진짜 비싼 식당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는 굉장히 곤혹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허락도 받지 않고 고급 호텔에다가 예약해놓고 나중에 나갈 때 돈을 안 내려고 뻗대기는 그 시간에 화장실을 간다든지 늦게 나온다든지 이러면서 그야말로 이 본의 아니게 바가지를 쓴 사람은 그 불쾌함이 굉장히 오래 가죠. 그래서 과거의 시절에는 이 가부장 기질을 가진 사람이 많아서 뭐 나중에 어디를 삼수갑산을 가더라도 술자리에서 즐겁게 먹고 나갈 때는 내가 내겠다고 작정을 하고 또 실제로 실천에 옮기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 시대가 그 남성성을 상실시키고 또 경제적으로 하도 어려운 시대가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굉장히 생기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나이살이나 들어가 40, 50 넘어서 그 앞에서 더치페이를 하는 것도 그것도 좀 웃기는 꼴이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계산 때문에 고민을 한 사람이 많을 겁니다. 자,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5차 협상을 했습니다만 깨졌습니다. 그게 뭐 좀 될 줄 알고 바람을 잡아서 그 양자가 협상이 타결된다, 급진전한다고 지금 언론들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언론 믿지 마십시오. 마리우폴 함락 기사가 언론에 나간 지가 지금 오래됐습니다. 지금 마리우폴이 별로 좋지 않은 상황에서 서너 조각으로 이렇게 이 우크라이나 군의 방어선이 무너져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또 그 안에서 계속 전투가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마리우폴 함락이라는 기사가 한 10대 번 나갔듯이 마찬가지로 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협상에 합의를 이루었다라는 것도 이것도 정말 쉽지 않은 이야기를 너무 가볍게 하는 겁니다. 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합의의 주역이 될 두 사람을 놓고 한번 봅시다. 한 사람은 젤렌스키, 한 사람은 푸틴입니다. 이 두 사람 다 개성이 아주 강하죠. 젤렌스키는 전쟁이 안 일어날 것이다 라고 좀 전쟁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다가 전쟁이 발발해서 초반에는 온갖 욕이 젤렌스키한테 하루 이틀 갔습니다만은 그런데 그 뒤에 이 사람이 모범적으로 자기 희생을 하면서 솔선수범해서 전투를 지휘하는 모습을 보면서 전 세계가 지금 젤렌스키를 처칠 이상의 용기를 가진 지도자라고 지켜 세우고 실제 그 젤렌스키의 지금 자신의 리더십을 이 대중화함으로써 주요 국가의 전부 화상으로 연설을 초대받고 또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끌어내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했으면 개그맨 출신이, 코미디언 출신이 나라를 맡았다가 코미디처럼 말아먹고 러시아에 항복했다. 일이 될 걸 지금 이 상황까지 잘 끌고 왔습니다.
그런데 진짜 젤렌스키에 남아있는 함정과 고비는 그가 협상으로 지금 이 사태를 끝내게 될 때 과연 어떻게 이 협상을 지금 끝낼 것인가. 그래서 협상을 하고 끝낼 때도 과연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박수를 계속 칠 것인가. 이 세계가 바라보는 입장은 빨리 둘이가 적당히 합의해서 종전했으면 좋겠다 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크라이나 국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한 800조에 가까운 나라의 손실이 났습니다. 저 나라에 한 2년치 GDP 정도가 날아가 버렸어요. 솔직히 액수만을 따지면 그렇지만 실제로 보면 도로, 고속도로, 또 좀 정부 공공청사, 심지어 다리, 터널, 지금 웬만한 기관 시설은 다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주요 공장들은 다 파괴됐고요. 민가가 지금 몇만 채가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마리우폴 같은 경우에는 30여만 명이 사는 도시가 폐허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국민들이 지금 수만 명이 죽었고 1000만 명 이상의 국민들이 피난을 갔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러시아는 또 일부 국민들을 피난시키는 척하면서 자기 나라로 잡아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매일 엄청난 수의 사상자와 파괴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국민의 입장에서는 지금 완전히 독이 올라 있겠죠. 자, 이 전쟁에서 이겨야 된다라는 것 외에 전쟁 이후의 상황은 생각을 안 할 것이고, 또 전쟁에서 어떻게 마무리를 하는가라는 그런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크게 생각을 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젤렌스키가 우크라이나 국민을 설득해서 협상으로 끌어내는 것도 피해자 그리고 피침략자의 입장에서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다. 자, 푸틴은 그야말로 후가시, 즉 권위 폼을 잡으면서 그걸로 러시아와 세계의 자신을 과시하고 전 세계 분쟁 지역에도 개입해 왔습니다. 근데 이번에 푸틴이 굉장히 창피하게 됐죠. 이 전제주의적인 권위주의 국가의 독재자는 자기의 체면이 상하면 그 순간부터 권력이 무너지는 걸로 생각을 대체로 합니다. 자, 그런데 세계 최강 수준의 이 러시아의 무기와 러시아 군이 이번에 우크라이나에서 노출시킨 모습은 얼어 죽고 굶어 죽고 전부 자진 항복하고 탱크채 들고 가고 그야말로 엉망진창인 당나라 군대의 모습을 연출시켰습니다. 장성이 7명이 죽고 지휘관이 한 20여 명이 죽고, 그리고 하극상으로 탱크 부대병이 탱크를 사령관한테 몰고 가서 죽이고, 그야말로 이루 말할 수 없는 비참함들. 식량도 제대로 공급되지 않고, 그리고 연료도 공급되지 않고, 그래서 병사들이 약탈을 하고, 그래서 1945년에 베를린을 강간 약탈하던 그때 소련 병사와 이번에 우크라이나를 쳐들어간 러시아 병사가 다를 바가 없다라는 연상 효과까지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막강한 군사력은 우크라이나 군 앞에 지금 박살이 났어요. 지금 만 한 8,000명이 전사를 하고 탱크, 장갑차 합쳐서 또 다연장포라든지 이런 거 합쳐서 2,300개가 박살이 나고 노획되고, 그래서 우크라이나 군의 전차가, 탱크가 가면 갈수록 숫자가 수십 대 늘어나 있다라는 웃지 못할 사실까지도 지금 등장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비행기가 한 300여 대 떨어지고, 자, 그리고 부상자가 한 25,000쯤 되는 과거의 체첸 전쟁이나 아프간 전쟁을 다 합친 것만큼의 피해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러시아가 그때만 해도 이 체첸, 아프간 전쟁을 합치면 25년 정도의 세월이 흐르면서 누적된 피해지만은 한 달 만에 이 지경이 나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러시아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참패이자, 모르겠어요. 전체 전장에서는 국력의 덩치가 큰 러시아가, 또 군사력이 뛰어난 러시아가 앞설지 몰라도 이 전투에서는 거의 대부분 우크라이나 군이 이기는 양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러시아를 보면서 우리 저거 겁냈는데 아무것도 아니네, 지금 이런 양상이 벌어지고, 기본적인 군대의 보급이나
지휘계통조차도 갖추지 못하고 통신이 부족해서 장비가 이 핸드폰으로 통화를 하고 그야말로 옛날식 단추 눌러서 하는 무전기로 통화를 하다가 우크라이나군이 전부 도청을 해서 미리 선수를 치는 일까지도 벌어지고 있고 러시아군의 신상이 다 틀려서 우크라이나가 탱크 몰고 오면 1,100만 원 주고 감옥이 아니라 화장실이 달린 호텔에서 대우해 주겠다라고 회유하는 문자까지도 날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푸틴은 개망신을 당했어요. 이제 여기서 푸틴이 살아남는 방법은 우크라이나가 겁을 먹은 상태에서 푸틴한테 무릎을 꿇고 이 상황을 끝내는 건데 그렇다면 푸틴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이 재래식 전투로는 방법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핵이니 생화학 무기가 거론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푸틴도 물러설 수 없고 젤렌스키도 물러설 수 없는 두 남자가 지금 부딪히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번에 이제 합의에 도달했다 했을 때 제가 안 믿은 것은 우크라이나가 무장을 하되 중립국을 수용한다라는 건데 과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먹으려고 생각 안 할까요? 앞으로도 먹으려고 생각할 겁니다. 그러면 우크라이나는 이번에 전쟁이 끝나면 아마 전 국력과 그동안에 서방을 대신해서 싸운다라는 명분을 이용해서 이 무기들을 지원받을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붙었을 때 우크라이나는 지금보다 한 10배쯤 강하게 될 건데 이걸 과연 무장 중립국을 러시아가 수용할 수 있을까요? 그 다음에 안정보장국으로 중국도 등장하고 터키도 등장하고 하는데 과연 그런 나라들이 러시아가 약속을 깨고 우크라이나를 또 침공했을 때 안전보장국들이 군대를 보내서 막아서 러시아를 막아줄까요? 웃기는 이야기죠. 그거는 그야말로 우크라이나의 핵무기들을 치우면서 1991년 이후에 이 프라하 협정으로 우크라이나의 안전을 보장하겠다라고 각서 하나 써준 것만큼 의미 없는 휴지 조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지금 동쪽의 돈바스 지역이나 또 크림 반도를 떼줄 수 있을까요, 러시아에? 아마 그렇게 마무리하다가는 젤렌스키가 쫓겨나게 될 건데 영웅에서 완전히 추락하게 될 수 있죠. 그래서 젤렌스키는 이걸 수용할 수 없을 거고 자기 판단으로는 국민투표에 붙여야 되는데 지금 국민투표에 참가할 사람은 대부분 이제 친러가 배제된 채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할 건데 가족 죽고 집 잃고 지금 다 악에 바쳤는데 이 상황에서 국민투표를 했을 때 땅을 떼준다라는 이 굴욕적 조건을 통과시킬 수 있을까요? 그것도 지금 이 격앙된 상태에서 쉽지 않은 일이라고 보입니다. 자, 러시아가 키우 등 북부 지방에서 공격을 줄인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어차피 북쪽에서의 공격은 실패했고 점령도 가능할 것 같지가 않다 보니 저 남쪽에 마리우폴 항구를 갖다가 장악하고 그리고 하르키우 제2의 도시 옆으로 해서 쭉 내려가서 동부 지역을 이만큼 남쪽까지 연결되는 땅을 더 가지려고 병력을 재편하는 겁니다. 그래서 협상 전에 점령지를 늘려가지고 그 점령지를 자기들이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는 이 북부 지역의 공격을 줄인다라는 이 거짓말을 그야말로 엄중한 곰이 장난을 치는 것처럼 지금 떠들어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부 지역의 공격을 줄인다가 아니라 병력을 남쪽으로 그 사이에 돌려 빼는 재배치를 하고 있다. 자, 지금 마리우폴은 인도적 이 지원도 없이 한 달을 버텼는데 지옥입니다. 사람의 시신을 못 치우고 개가 그 시신을 먹고 내버리고 갔으니까 개들도 굶어 죽을까 그런 상황이 되면 시신을 먹죠. 또 그 시신을 먹은 개를 사람이 잡아먹는 지옥도가 연출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사이에 피난을 시켜줄게 해놓고는 그걸 러시아로 다 잡아갔어요. 피난민 수만 명을요. 그래서 마리우폴 시민 중에 다수가 지금 러시아에 잡혀가서 러시아의 수용소에 있다라는 사진까지도 나왔습니다. 이런 정도로 거짓말을 하는 러시아. 자, 그 러시아를 믿고 협상이 쉽겠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될 거냐? 협상을 하다가 둘 다 각자 입장이 있기 때문에 교착 상태에 빠져서 전쟁이
했다가 쉬었다가 했다가 쉬었다가 하면서 장기화되면서 흘러간다. 자, 그렇고 이제 그러다가 못 견딘 하나가 무너진다. 두 번째는 우크라이나를 분할해서 아까 말한 대로 하르키우 옆에서부터 마리우폴까지 러시아가 더 많이 점령하고 점령한 땅과 구 돈바스 지역 그리고 크림반도를 다 떼가면서 러시아가 그걸로 지금 우크라이나를 분할한다. 자, 그렇다면 이 동쪽에 투입된 우크라이나 군이요, 한 40%쯤 된대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앞으로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동부를 요구하는 이런 이 푸틴의 요구는 우크라이나에서는 전쟁에서 사실상 진 것을 의미하고 항복에 가까운 조건이고 또 서방에서는 러시아에 대해서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면서 제재를 하고 있는 부분에서 빨리 끝내기를 이렇게 바라겠죠. 또 푸틴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를 다 먹으려다가 부분만 먹는 거니까 실패로 해석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렇지만 이 중에서 가장 이 분할에 대해서 고통스러운 것은 우크라이나가 될 것이다. 그런데 전쟁 이전에 점령하고 있던 동부를 의미하느냐, 또 크림반도를 의미하느냐, 아니면 새로 점령한 지역을 의미하느냐라고 봤을 때요, 러시아는 마리우폴부터 위쪽으로 올려가지고 동부의 더 많은 지역을 자기들이 장악한 뒤 새로 얻은 영토까지를 포함해서 말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쉽지 않은 조건이다. 자, 세 번째는 우크라이나가 승리라는 것인데 우크라이나는 비길 수는 있어도 군사적으로 이기기는 희박하다라고 다들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처음에 침략했을 때 전하 푸틴의 무덤이 될 거다. 그리고 문을 열었지만 푸틴이 문을 닫지는 못할 것이다라고 말을 하고 지금 러시아가 큰 실수를 했다라고 말을 했지. 다른 사람들은 다 며칠 안에 함락될 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35일째에 처음 그렇게 말했던 사람이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래서 가능성이 낮지만은 우크라이나가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도 있다. 그것은 꼭 전투에서 다 승리해서 러시아군을 강제로 다 몰아내는 게 아니라요. 이 전쟁을 하고 있는 동안에 푸틴의 권좌가 무너지는 레짐 체인지가 모스크바에서 일어난다면, 쿠데타나 시민혁명이, 그때는 러시아 붕괴는 우크라이나의 승리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네 번째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평화협정이 이제 이루어져서 종전이 되는데, 이게 가능성이 현재로는 제일 높은 걸로 보이지만은 그 시기와 조건들을 갖다가 맞추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실질적으로 이것이 종평화협정으로 끝나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기대치는 뭘 좀 아는 사람이면 낮다고 봅니다. 그래서 중립국화를 논의하고 있으면서 양쪽 모두 시간을 끌면서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내부에서의 붕괴를 기다리거나 아니면 러시아군의 완전 어떤 이 몰락 등을 기다릴 거고, 또 푸틴은 시간을 끌면서 마리우폴 같은 요충지를 한두 개 더 거기에 집중해서 함락시켜서 땅을 좀 넓혀가자면서 그 수단으로 지금 협상을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예상치 못한 사태가 터져나온다는 건데요. 자, 여기는 이제 그야말로 경제학적으로 이야기하면 검은 백조, 블랙 스완이 등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견디다 못한 푸틴이 참지 못하고 내가 여기서 남들이 봤을 때 조롱하는 상태가 되면 그 뒤로는 내 권력이 유지가 안 된다. 이왕 칼을 뺐으니까 끝까지 가보자 하고 핵을 터뜨려버리거나 생화학 무기를 쓰고 그 여파로 러시아 내부에서 쿠데타가 일어나며 정권 교체가 되고 또 서방이 미국이나 나토군이 핵을 사용하니까 어쩔 수 없이 참전에 끼어들고 그래서 3차 대전식으로 확산되는 거, 이런 부분의 가능성입니다. 푸틴은 절대 물러서지 않을 거라고 푸틴을 잘 아는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의외로 이 우크라이나 사태가 5번째 블랙스완, 검은 백조가 나타나는 방식으로 아주
폭력적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있거나 아니면 푸틴이 쫓겨날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황 셰프의 요리교실 아주 현실적인 우크라이나 미래를 전망해 봤습니다. 오늘의 디저트 사악한 푸틴 급살마더라.